내가 원래 오늘 그 수업 시간이 그 비스마르크의 독일 통일 그거 이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순서상으로 그 미국의 몰로 독트린 라틴 아메리카 독립 이게 더 먼저기 때문에 요거는 1830년대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1815년에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그 유럽 국가들이 모여서 나폴레옹 같은 그런 정치가 아니라 옛날로 돌아가자. 왜 저런 그 깡패 같은 놈이 나와서 민주주의 어쩌고 저쩌고 하냐. 우리는 왕권 신수설을 믿는 그런 왕들이 모여서 동맹을 만드는데 그 동맹 이름이 신성동맹입니다. 홀리 얼라이언스. 홀리 얼라이언스라는 동맹을 만들고 그래갖고 우리끼리 유럽에서 혁명이 나가지고 왕을 쫓아내는 일이 있으면은 우리는 힘을 합쳐서 협조하자. 외교로 하자. 그래서 이 시대를 외교의 시대, 외교의 황금기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영국이란 나라가 영국이 나폴레옹 전쟁을 통해서 영국이 군사적으로 초강대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군사적인 초강대국이 됐고 유럽 나라들은 거기서 전쟁하느라고 정신없는 통에 배 타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영국은 식민지를 이제 야금야금 제일 먼저 먹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영국이 갖고 있던 식민지 중에 대표가 인도하고 미국. 인도는 영국이 그랬죠. 섹스피어가 하도 대단하니까 섹스피어는 인도하고도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인도가 그만큼 중요한 그런 식민지라는 소리죠. 그 인도에서 인도 때문에 영국이 최고가 된 게 뭡니까? 영국의 양복 기지가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인도의 그 면직물 때문에 영국이 방직업이 산업혁명의 또 첫 번째고, 그래서 영국이 이제 세계적인 부자가 되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도 영국의 식민지니까, 그 미국을 만든 사람이 영국 사람들이 가서 식민지를 개척한 겁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보스턴 이런 데로 가가지고, 그건 뭐 그냥 저절로 총칼로 점령한 게 아니라 영국의 식민회사에서 모집한 사람들이 청교도라는 사람들이 미국 가서, 그래서 미국에서도 왕당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영국을 좋아하는. 그러다가 독립파한테 미국이 이제 독립을 한 거지만은, 그래서 그게 이제 전부 다 이제 1815년 이후에 이제 유럽에서 일어난 일이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나라가 몇십 개가 있는데 그 나라들이 언제 독립한지 혹시 아세요? 라틴 아메리카가 1810년, 20년 그때 다 독립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라틴 아메리카의 100%가 식민지. 누구의? 스페인과 포르투갈. 근데 어떻게 독립을 하지? 나폴레옹 전쟁 때 제일 먼저 거덜난 게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식민 모국이 거덜났으니까 독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가 1810년대, 20년대, 30년대 100% 독립합니다. 이제 1960년대까지 독립 못하고 있었던 거 조그만 것들 몇 나라 있어요. 보이지도 않는 나라들. 근데 큰 나라들은 전부 스페인이 몰락하고 포르투갈이 몰락할 때, 그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은 나폴레옹한테 박살나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가 이제 열리는 것이죠. 왜 스페인이 배를 타고 더 먼저 나갔는데 영국은 스페인보다 늦게 나갔죠. 근데 왜 스페인이 배를 타고 북미 대륙을 점령하지 않고 남미 대륙을 점령했을까요? 분명히 저쪽 남쪽은 스페인, 포르투갈 식민지야. 그리고 위쪽은 영국, 프랑스 식민지고. 근데 배 타고 먼저 나간 놈들은 포르투갈, 스페인이거든. 그리고 늦게 나간 게 영국인데. 그러면 왜 더 멀리 가서 저 밑에를 점령했을까? 위를 점령하지 않고. 더 가까운 데가 스페인에서 배 타고 가면 미국이 더 가깝죠. 브라질보다. 미국이 재료가 쓸 땅이 좀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남미가 훨씬 좋은 땅입니다. 남미가 훨씬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남미놈들이 미국은 좋은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잘 산다는 건 쌩 거짓말이야. 그게 좋은 땅이면 먼저 바다로 나간 놈들이 북미를 점령했어야지 왜 남미를 점령해. 그러니까 스페인이 점령한 것 중에서 제일 북쪽이 멕시코예요. 다 밑에를 점령했다고. 뭐 아르헨티나 땅이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땅으로는. 거기 뭐 농사 잘 되고 풀 많고 뭐 고기가 그냥 넘쳐 흐르는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우리 대학원 다닐 무렵에 아주 유명했던 이론이 종속이론이라는 건데, 미국과 경제 관계를 맺는 나라는 다 미국한테 종속돼서 결국은 미국의 식민지가 되고 만다. 그래서 우리나라 좌파들이 우리가 미국과 거래하면 할수록 미국의 식민지로 타락한다. 그래 그 디펜던스 시어리. 그래서 미국하고 거래를 오래 한 나라일수록 더 거지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남미가 괜찮은데 남미가 미국하고 거래를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제일 거지가 되었다. 그런 이론이 이제 팽배했는데, 그다 이제 우리가 역사를 더 보면은 왜 스페인이 그러면 미국을 암전하고 브라질을 먹었을까? 포르투갈하고. 거기 훨씬 좋은 땅이니까. 나머지 쭉쟁이를 영국이 먹은 거가 그게 북미 대륙입니다. 그래서 그럼 남한하고 북한하고 어느 더 땅이 비옥해요? 뭐 거기 공업 발전을 위해서 북한이 훨씬 비옥합니다. 왜? 철하고 석유가 많잖아. 그래서 석탄이. 농업을 위해서는 남한이 낫겠지. 근데 농업은 경제 발전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북한이 뒤졌어? 그렇게 치면은 공업을 위해서는 북한이 훨씬 비옥한 땅인데 석탄도 많고 뭐 별게 다 많다며. 그게 아니라 인간이 택한 제도의 차이입니다. 남한 사람하고 북한 사람하고 똑같은데 남한은 이승만 박사 덕택에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택했고 북한은 또 김일성 소련 덕택에 공산주의를 택해서 70년 같이 지다 보니까 한 놈은 거지가 됐고 한 놈은 세계 10등이 되더라는 그거죠. 땅덩어리하고 차이 안 나는 겁니다. 그 이제 북미 남미에서 이렇게 그런 차이가 나는데 오늘 뭐 그런 얘기들 쭉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그림을 알면은 뭐 세상을 볼 수가 있으니까. 전번에 내가 이제 일본은 개화를 했는데 우리는 못했다. 그러니까 영국이 중국을 껴놨을 때 중국이 무너지는 걸 보고서 야 이게 동양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충격은 받았는데 우리는 거기서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일본은 충격을 받은 다음에 빨리 서양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때 일본의 그 제일 큰 구호가 탈아입구입니다. 아시아에서 탈퇴해서 유럽으로 가자. 구라는 게 구라파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탈퇴하자. 아시아에서 탈퇴해서 입 들어가자. 구 유럽으로. 그래서 일본이 그러니까 서양이 되자라고 일본은 딱 받아들인 거죠. 근데 한국은 우리는 중국어가 더 중요하다라고 계속 이제 고집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일본은 개화를 했는데 조선은 잠자고 있었다. 그 얘기를 잠깐만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승만 박사는 개화파입니다. 바로 저번에 왜 개화파라? 근데 개화파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화파가 크게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친일 개화파, 하나는 친미 개화파. 친일 개화파는 누구예요? 김옥균. 그러니까 일본을 보니까 저렇게 해야지 우리나라도 이제 발전하겠어. 친일 개화파. 그리고 친미 개화파가 그 기독교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함재봉 교수라는 사람이 한국인 이야기라는 책을 쓰는데 거기 이제 한국이 근대화되는 과정에 친일 개화파, 친미 개화파 해가지고 각각 한 권, 친미 개화파는 한 권도 넘죠. 아마 이만한 벽돌만한 책을 쓰고 있어요. 지금 다 나오진 않고 이제 일부가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친미 개화파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세력입니다. 친미 개화파. 그러니까 친일 개화파는 일본이 우리를 점령했기 때문에 친일 개화파는 자동으로 없어졌고 내가 이제 오늘 그 공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다 진리인가 요 몇 년 전에 조선일보사 그 김대중 논설위원이 우리가 모르는 세 가지 뭐 해가지고 짧은 논문을 썼는데 우리가 모르는 세 가지가 그 중에 그래도 하나가 우리가 모르는 세 가지가 일본이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 나라라는 사실 모르고 중국이 우리한테 얼마나 못된 놈이고 강한 놈인지 모르고 그리고 하나가 뭐야? 하여간 그래서 세 가지를 썼는데 우리가 국제인식이 너무 약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국제인식이 약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감도 약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제인식은 뭐냐? 우리나라의 근대사인식은 착한 조선을 악한 일본이 죽였다. 착한 조선을 악한 일본이 죽였다. 그게 우리나라 학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보통 사람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항상 나쁜 놈이 되는 거고, 악한 일본이 착한 조선을 죽였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강한 일본이 약한 조선을 죽였다 그러면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리가 거꾸로 강했으면 일본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일본만큼 강하고 조선이 일본만큼 일본이 조선만큼 약했다면 역사가 어떻게 전개됐을까? 1870년 이후에. 당연히 먹었겠죠. 예? 당연히 우리가 일본 먹었겠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나는 그게 맞는 것 같아. 지금 저 말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이 셌어도 멍청해가지고 가만 놔뒀을까, 먹었을까. 제가 그 좌파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전교조 선생님들 앞에서 강의를 한 거예요. 그 제주도에 가서 강의한 직접 기억입니다. 그 선생님 한 사람이 계속 고개를 여자 선생님이 이러고 있는 거야. 내 강의를 들으면서 한 10분 내내 이래. 내가 짜증이 나갖고 선생님 나랑 견해가 틀리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뭐라는 줄 알아? 선생님은 왜 전쟁 얘기만 하세요? 아니 내가 지금 평화 얘기를 하는데 전쟁 얘기로 들리세요? 그랬더니 선생님 계속 전쟁 얘기 하시잖아요. 나는 평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전쟁으로 들리세요? 그리고 그 선생한테 내가 지금 국제정치학 쪽으로 내가 하는 얘기가 정품을 얘기하는 거다. 이것이 대한민국에서는 극소수파인지 모르지만은 대한민국을 벗어나면 내 거가 주류다, 주류. 그러니까 들으세요 하고서. 그러고서 한참 강의를 70분 강의인데 한 60분쯤 됐을 때 선생님한테 딱 내가 질문했어. 선생님이 오늘 대통령이 되셨다고 한번 가정을 하십시다. 대통령이 됐는데 우리나라의 국력이 미국하고 비슷해. 선생님의 대일본 정책은 뭡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0.1초도 안 돼서 가서 팰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나 나나 똑같네. 그래서 내가 우리가 약해서 일본 놈한테 터졌다고 얘기를 한 거라고 지금까지. 선생님도 가서 패겠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 사람들 다 알아. 근데 그 얘기를 안 하는 게 정신 승리인 거야. 응? 우리가 약해서 터졌다. 우리가 셌으면 가서 때릴 텐데.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날 완전히 분통이 터졌을 거예요. 그 말을 하고 나서. 그날 의정부고등학교 한 50대 중반인 남자 선생님이 전교조에서 탈퇴했습니다. 나를 부른 거기 교수, 그 제주대학교 총장이 내가 김포공항에 내렸는데 전화 와서 야, 자네 오늘 어떻게 강의한 거야? 왜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 한 분이 오늘부터 자기가 전교조 더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되겠다고 와서 그러대. 2시간도 못 버티는 그 이론 가지고서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센 놈이라서 세고 나빴겠지. 그렇게 치면 센 놈은 다 나쁜 놈이에요. 센 놈은 다 나쁜 놈이야. 약한 놈은 다 착하고. 국제정치의 기본 이론. 국제정치는 착한 어린이에게 상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게 이제 딘의 지스냐 말입니다. 국제정치는 착한 어린이에게 상을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교수님, 우리가 그래도 착하게 굴면은 평화를 유지할 평화까지 하냐. 얻어 터지지는 않지 않을까요? 야, 임마, 착한 놈이, 약한 놈이, 그러니까 착한 놈이라도 약하면 제일 먼저 얻어 터져. 국제정치는 착하고 약하고 그런 게 없어. 전쟁은 왜 나는 줄 아세요? 정의와 정의 간의 싸움이 전쟁입니다. 이쪽은 지가 정의래. 이쪽은 지가 정의래. 그 정의와 정의의 싸움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긴 놈이 지가 정의가 되는 거예요. 진 놈은 불의가 되는 거고. 역사책이 그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얘기 오늘 좀 할게요. 지식 사회에도 타부가 있다.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 지금 내가 얘기한 거가 바로 타부의 아슬아슬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타부의 육박한 말들 하고 있는 겁니다. 금기에 도전하는 학문과 지식, 금기에 도전해야지 올바른 학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말보다는 진리를 따라야 한다.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미국의 그 하버드 대학의 세계 경제사, 경제 발전사 교수 중에 데이비드 랜드스라는 교수가 있어요. LANDES라고 써요. 데이비드 랜드스 교수가 미국의 학자 중에서는 정말 3%도 안 되는 우파야. 97%가 좌파입니다. 미국의 역사학자들이. 그래서 교수들이 전부 그 사람을 욕해.
데이비드 랜드스라는 사람. 그 사람 얘기는 아주 심플해요. 유럽이 세계를 지배한 이유는 유럽이 더 부지런해서 그렇다. 유럽 사람이 훨씬 부지런했다. 게으르지 않고. 근데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 말에. 그 사람이 그런 말을 아주 은유적으로 했는데, 인도의 대낮에, 인도 대낮에 얼마나 더워요. 인도의 대낮에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은 미친 개와 영국인 뿐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 책에. 그러니까 영국인들은 그 미친 뜨거운 날에도 일을 했다라는 그 얘기고, 인도 사람은 다 누워서 자고 있고, 그래서 영국이 인도를 지배한 그런 식으로 썼다고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욕을 먹고 아주 뭐 그 책을 쓰고서 박살이 났죠. 근데 그 사람이 그 박살 난 다음에 한 말이, 나는 좋은 말보다는 진리를 따르겠다라고 한 말입니다. 우리는 좋은 말보다 진리를 따라야 된다. I prefer truth to good talk. good talk보다, 좋은 말보다 진리를 나는 따르겠다. 진리가 혹시 듣기에 불편한 말일지라도 우리가 잘못해서 이 나라가 망했다 그러면 그건 되게 불편한 얘기예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단지 선량했을 뿐이야. 바로 한국의 역사,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자랑스러운 것도 있고 부끄러운 것도 있다. 식민사관도 아니고 국뽕사관도 안 된다. 식민사관은 뭐냐면 일본이 조선놈들은 할 수 없어. 이렇게 봐야 되는데 90도로. 조선놈은 할 수 없어. 이렇게 가 있는 게 식민사관입니다. 너네들은 지배당할 운명에 놓여있는 놈들이야. 그럼 이게 여기까지 왔어야 되는데 우린 여기까지 끌고 간 거예요. 일로 넘어진 거야. 우리는 하자가 없어. 우리나라의 애국자는 전부 가야, 신이야. 어디 김구를 모독을 주고 어디 안중근을 건드려. 세종대왕 같은 성군을 왜 건드려 네가. 우리 왜 명성황후를 왜 건드려. 다 우리는 국뽕, 세계에서 최초의 철갑선, 세계 최초의 천문대. 아니 첨성대가 무슨 천문대야. 그 얘기 잘못 논문 쓰면 아주 박살나는 겁니다. 신봉룡 교수가 그 논문 썼다가 아주 고전을 면치 못하고 그랬어요. 그것은 제사 지내던 곳이다라고 써가지고 첨성대는 별 보던 것이 아니라, 야 저게 저놈이 세계 최초의 천문대를 그렇게 모욕을 해? 세계 최초의 철갑선, 세계 최초의 잠수함, 그게 잠수함이라고 했어요 나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나? 거북선이? 거기에 대해서는 도전하면 안 돼. 타부야 그게.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너무 이쪽으로 가 있는 거를 이쪽으로 하자라고 그러면 저쪽 사람들이 친일파라고 그래. 이쪽으로 가 있는, 그거는 정말 그 일본 놈이 만든 역사를 똑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쪽으로 넘어온 거를 다시 똑바로 가자니까 친일이 되는 거죠. 방향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식민사관도 아니고 국뽕사관도 안 된다. 학문과 지식은 궁금증에 대한 탐구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학문과 지식의 발달은 기존 지식에 대한 의구심에서 출발한다. 기존에 나와 있는 걸 보고 다 맞다고 치면 학문은 더 이상 발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구심, 이건 맞는 거야. 학문은 누적적 과정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혁명적이기도 하다. 때로는 혁명적이 아니라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이론이 가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볼 때는 지금까지 알던 거에다가 더해져서 지금까지 100A 플러스 B, 그럼 100A 플러스 B가 새 학문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100A가 없어지고 B만 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코페르니쿠스 레볼루션이라고 그러는데, 코페르니쿠스 이전에는 지구가 돈다가 아닙니다. 지구가 돈다가 아니라 이 달이 돌고 해가 도는 건데, 코페르니쿠스부터는 해는 서 있고 지구가 도는 거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혁명이지 그게. 앞에 있는 지식에서 쌓인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지식을 버리고 색을 만든 겁니다. 근데 왜 그걸 만들었을까? 옛날 달력도 다 맞아요. 지구가 돈다라, 지구가 서 있고 별이 돈다로 만든 달력을 우리가 쓰는데 별로 안 틀려. 다 맞는데 요만큼이 안 맞는데 그걸 해석하려다 보니까 지구가 돈다라고 하면 그게 설명이 되는 거라. 그래서 학문은 혁명적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율리우스력, 로마 사람들이 만든 달력이 우리가 지금 쓰는 달력과 거의 같아요.
그거 가지고 뭐 무슨 불편이 있나? 4년마다 윤달 한번 2월 29일 놓고 정말 기가 막히게 맞는데 그 달력이 달이 돈다, 별이 돈다, 해가 돈다라고 해서 만든 달력입니다. 근데 요만큼 설명 안 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구가 돈다고 그러니까 그게 설명이 되는 거야. 그 세계관을 바꿔놓으니까 요만큼 모자란 부분, 의심스러운 부분이 설명이 되더라. 이렇게. 그래서 학문은 혁명적인 과정을 통해서 발전한다. 내가 미국 맨 처음에 유학 갔을 때 첫 학기 첫 번째 과목이 정치학 방법론인데 첫 번째 읽어야 될 책이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의 과학혁명의 구조,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이 사람이 화학 교수인데 정치학과 학생이 그걸 왜 읽히냐고 하다가 아하, 이게 학문 발전 과정이 누적이 아니라 혁명적이라는 거를 이해를 시키는, 그러니까 자연과학이고 사회과학이고 다 혁명적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누적적이 아니라. 그래서 혁명적인 생각을 가진 지식인들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다. 왜? 기존의 파라다임을 깨버리는 거니까. 기존의 파라다임은 갈릴레오 때까지는 지구는 서 있고 별이 돈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파라다임은 지구는 돌고 다른 해는 서 있다지. 해를 중심으로 나머지가 도니까. 그래서 바로 천동설, 지동설, 이것이 파라다임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파라다임 바뀌는 것은 혁명이다. 파라다임 바뀌는 걸 가지고 과거에도 95를 설명할 수 있어. 설명하려는 5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다 통째로 바꾸니까 그놈이 설명이 돼. 그렇게 학문이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이 사람이 코페르니쿠스인데, 그래서 우리가 코페르니칸 레볼루션, 학문이 완전히, 그러니까 그냥 생각을 다 바꿈으로써 더 잘 이해가 되는, 지금 한국이 최근에 와서 그 정치학, 역사학의 코페르니쿠스 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긴구를 깨는 책이 나왔는데 그놈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고종은 매국노다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런 책들. 그래서 아하,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은 송군인가라는 책이 또 어마어마하게, 근데 반발을 못해 기왕의 학자들이. 세종이 송군이 아니면 뭔데? 책 제목이 세종은 송군인가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보통 도전이 아니죠. 근데 그 도전하려면은 이제 기존의 것보다 훨씬 이론이 좋아야 됩니다. 이론 안 좋으면 학교에서 그냥 퇴출돼 버리니까. 바로 코페르니쿠스 혁명, 그리고 갈릴레오. 갈릴레오는 교회에서 너 그냥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해가 돈다고 그냥 추기경 말씀을 따르세요. 그렇게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 용기가 조금 그래도 말로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그러죠. 그래도 지구가 돈다, 지구는 돈다라고 얘기했다는데, 하여간 이런 사람들이 학문을 발전시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이 책이에요.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이거는 대학원 입학한 모든 사람한테 미국에서는 익힙니다. 뭐 공과대학이고 뭐 역사학과고 관계없어요. 다 읽어. 우리나라에서도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해서 이 책이 번역이 됐는데, 김명자는 숙명여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입니다. 이화여대 철학과 교수가 또 이걸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철학이고 물리학이고 다 볼 수 있는 책이 저거다라고. 그러니까 학문이 혁명이다, 혁명. 학문은 이렇게 싸우려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푹 하고서 생각을 다 바꾸니까 더 잘 알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한다는 그 얘기를. 저건 뭐 한번 하도 유명한 책에서 번역판도 되게 쌉니다. 10,000몇 원밖에 안 돼요. 한번 저 읽어보세요. 재미는 없는 책이지만은 화학책이에요. 화학책. 우리나라가 이제 역사학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게 대한민국 1호 광장입니다. 대한민국 1호 광장 광화문인데, 이 광화문을 상징하는 구조물들은 전부 조선시대야. 이순신, 세종, 광화문 다 조선시대야. 이게 나는 저 국군의 날도 그 조선시대 군악대가 가는 거 보고 저게 저렇게 해야 되는, 뭐 아직 내가 그에 대한 답은 없어요. 답은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냐. 지금 대한민국은 2022년의 대한민국, 2024년의 대한민국은 박정희, 이승만이 만든 나라입니다. 6.25라는 전쟁을 통해서
6.25라는 전쟁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생긴 거예요. 오늘의 한국인은 6.25의 피로서 단련된 사람들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그 조선 사람하고는 본질이 달라요. 생각이 다른 거야. 되게 혁신적이고 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이 볼 때 아시아에서는 니네들이 제일 미국적이야라고 얘기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미국 사람이 니네가 제일 미국 같아. 그 다 이승만 박사의 영향력이에요. 일본은 미국 같지 않습니다. 아주 현대 국가고 중국도 현대화됐지만은 한국도 그렇지만은 한국이 가장 미국다운 나라 스타일이. 그러니까 이제 파라다임이 막 바뀌는데 이거 지금 뭐 다 하는데 보니까 그냥 계속 동상들은 조선 사람들이야. 이 사람은 500년 전 사람이고 세종대왕 이 사람도 500년 전 사람이네요. 지금 2000년대의 대한민국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종문화회관, 세종대왕, 이순신. 세종대왕 얼굴이 맞을까요? 그렇게 생겼어요? 세종이? 사진 세종대왕 때가 콜럼버스보다 뭐 그렇게 빨리지도 않아요. 콜럼버스 얼굴은 너무 비슷하게 그려가지고 리얼리즘으로 그 얼굴이 지금 사람 얼굴하고 같은데 우리나라 세종 얼굴은 사람 얼굴하고 다릅니다.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 여거는 그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근데 이런 것들이 황당한 거야. 이순신 장군 이제 여기서 보면 또 이렇게 보여요. 이 얼굴은 이순신 장군 얼굴 맞아요? 모르죠. 그때 안 봤으니까. 이거 저 조각가가 자기 얼굴 넣은 거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000원짜리에 있는 이순신 장군 얼굴은 그 아니라고 그러는. 그렇지. 이순신 장군 얼굴 지금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막 상상으로 집어넣은 얼굴이야. 키가 몇 cm쯤 되실까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지식이 무식하다라는 것을 그냥 나는 이순신 장군의 키에 대해서 어떤 책을 읽다가 그걸 읽는 순간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뭐 이런 개자식이 다 있어라고 그러면서 읽었어요. 책을 읽을 때. 이순신 키가 145라고 쓴 사람이 있어. 근데 내가 이순신이 키가 145인데 내가 왜 화가 나? 145는 나폴레옹이 될 수 없어요. 나폴레옹이 150 몇 밖에 안 됩니다. 키가 커야 장군인가? 키가 커야 장군이에요. 아니 어떤 아줌마가 명함을 주는데 이순신 무슨 선양회가 그래. 근데 이순신을 제가 많이 그 연구하고 뭐 알리고 그런 사람이라 이순신 키가 얼마예요? 그랬더니 한 180은 됐을 거예요. 예, 아줌마. 조선에 180짜리가 어디 있어요? 예, 이순신 키가 145가 사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순신보다 100년 후에 우리나라 병정의 평균 키가 150이야. 내가 그 145라는 거를 듣는 순간 해군사관학교 역사학과 교관 했던 교수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책을 읽는데 이순신이 145라는 말이 있는데 맞아요? 그랬더니 145인지는 모르겠는데 기록이 하나 있대요. 평균보다 많이 작았다라고 돼 있대. 평균보다 많이 작았는데 이순신보다 100년 후의 사람이 150이었으면 많이 작았다면 145.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막 쓴 게 아니라 생각해서 쓴 글이에요. 그 미국에 있는 한국 학자인데 왕을 참하라라는 책에서 내가 본 적입니다. 우리나라 왕들이 전부 개판인데 그 왕을 목을 다 따라 이거야. 이 조선 왕들. 나라 같지도 않은. 그 책 제목이 왕을 참하라. 거기에 이제 145로 나왔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145보다 훨씬 커 보이죠. 이거로 보면 180은 돼 보이지. 칼이 여기까지 와 있어. 이거 똑바로 세우면 머리하고 비슷해. 이 칼. 이렇게 큰 칼을 여기 오는 칼을 들고서 전쟁할 땐 이걸 어떻게 뽑아야 되나? 이게 놓고서 뽑아요. 이렇게 뽑아요. 오른쪽에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뽑는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사람이 왼손잡이에요. 여기다 들고 있으면은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뽑아야 돼. 이거 왼손잡이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그 역사 교수한테 광화문에 있는 거에 의하면은 키가 180은 돼 보이는데
뭐 145라고 봐서 내가 화가 났다. 대신 뭐그 화가 나고 그런 건 떠나서 키가 그렇게 큰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그러고, 그래서 왼손잡이냐 그랬더니 왜 그렇게 질문하느냐, 그래서 광화문의 동상에 보면 왼손잡이가 확실하다. 들고 이렇게 뽑아야 되니까 오른손잡이면 여기다 들고 이렇게 뽑습니다. 이거는 왼손잡이.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선시대 어머니는 아이를 왼손잡이로 기르지 않았다. 우리 때도 왼손으로 뭐 하려고 그러면 엄마가 손 쳐가지고 오른손 쓰게 만들었죠. 왜? 모든 사회 모든 도구가, 골프 왼손잡이들은 골프 칠 때 아주 골치 아픕니다. 이게 다 거꾸로 돼 있는 놈으로 쳐야 되니까 쓰는 방향도 틀리고, 오른손으로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양반집인데 그러지 않았을 거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고증을 안 하고 만든 거예요. 군복이 고증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첫째. 이거 칼 자루가 일본 거래요. 일본 또 비슷하대. 그리고 이게 고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작가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는 저거 갖고 농담했지. 옛날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옆에 국제극장이 있어서 지금 동화면세점이에요. 국제극장에 뭐 하나 보려고 저런다라고 우리가 농담하고 그랬다고. 이게 저길 보고 있거든. 그런데 그 조각가 말로는 뭐예요? 왜군을 노려보는 전투 장면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in the battlefield야. 여러분, 전투장에 치마 입고 나가는 군인 봤어요? 로마군의 갑옷은 무릎 밑으로 안 내려옵니다. 그래야지 뛸 수가 있지. 근데 이거는 뭐 무릎, 치마.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생각 없이 만든 거예요. 저거 아주 또 기분 나쁘게 말하면은, 이순신을 민족의 영웅으로 만든 사람은 박정희입니다. 내가 그 박정희 때 이제 그 군대를 입대했는데, 장교를 입대했는데 8시간이 충무공 정신이었어요. 내가 훈련을 4개월 받는데 하루에 8시간씩 공부를 하는데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종일 충무공 정신이라는 걸 배웠어. 그래서 내가 충무공 정신을 다 교관한테 듣고, 교관이 뭐 소령인가 그래요. 손 들었지. 나는 이제 거기는 전부 다 사관학교 교수 요원으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부 석사였습니다. 그래서 대접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교관님, 오늘 8시간 공부한 걸 보니까 임진왜란은 저분 혼자 싸운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아주 시니컬하게 꼰 거죠. 임진왜란은 저 사람 혼자 싸운 것 같아요. 수많은 국민들이 같이 싸운 거죠. 수많은 몇십만 명이 죽으면서, 근데 혼자 싸운 것처럼 돼 있어. 그때 시대 풍조는 나라는 군인이 구한다. 무사, 충무공, 뭐 이런 그런 정치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하여간 뭐 지금 이 사람을 시비 걸면 안 돼. 안 돼. 그렇지만은 내가 봤을 때 이 동상은 너무도 성의 없이 고증을 거치지 않고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얼굴 모습, 체격, 군복, 칼을 쥔 손 등등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고증을 해서 만들어서 갖다 놔야지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기 칼이 찬 게 아니잖아요. 지금 찬 게 아니고 칼 밑에 잡고 있는 거잖아요. 잡고 있는데 그럴 때 이거 뽑죠. 뽑아야 되는데 왼손으로 뽑아요? 아니 이렇게 잡고 있게 오른손이니까요. 그 오른손으로 잡고 있는데, 왼손으로 집 잡고 이렇게 뽑죠. 오른손으로 하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왼손잡이들은 총을 여기다 찹니다. 이렇게 쏘니까. 오른손잡이들은 여기 찹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보통 때라도, 안 쏠 때라도 차는 쪽에 따라서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는 빼가지고 폼 잡느라고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아니, 전투 현장에서 그럴 수 없죠. 아무 때나 칼을 1초 만에 뽑아야 되는 장면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그 포즈를 취한 거야 그러면 말이 돼요. 근데 전투의 현장이라고 그랬거든. 전투에서 외적을 노려보는 장면이라고 그랬거든,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작가가? 뭐 김무슨 김영중이 이렇다 해가지고 딱 만들어가지고 여기 칼이 너무 그리고 얼굴을 자기 모양으로 집어넣었대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답이 없어. 우리는 다 정답이 없어요. 의문을 제기하는 거지. 이렇게 포즈만 딱. 진해에 가면 이렇게 잡고 있어요. 진해 건 이렇게 돼 있어. 서울 건 이렇게 돼 있고.
진해에 있는 이순신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뽑는 게 그게 더 맞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거는 이 갑옷이 짧아. 그게 훨씬 더 정확해. 그게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모르겠어요, 언제 만든 건지. 진해시 로타리에 있는 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래도 대한민국 우리 역사에 이순신 정도면 잔다크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이야. 내가 그 미국에서 헌책방 다니던 책방에서 잔다크 책을 한 거 이제 보니까 잔다크에 관한 논문과 책이 2만 종이 넘는데 내가 이 책을 왜 쓰느냐 하고 나왔어. 그럼 잔다크보다는 이순신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 프랑스에서 잔다크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이순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배도 더 크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는 그때 2만 권은커녕 20권도 안 됐습니다. 그 뭐 연구도 제대로 안 하고 무슨 우리의 애국자고 영웅이냐 이거지. 제대로 공부를 해야지. 다음 이순신 장군 동상은 언제 세운 거예요? 그게 60년대 65, 6년 67, 8년 그 무렵이에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그 표준 영정이에요. 이거 지금 없앤 이 표준 영정에서 제외한 거 아시죠? 제외한 이유. 이 사람을 제외시켰어. 우리나라 이게 아산 현충사에 있는 얼굴이었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공식으로 이거를 폐기했어요. 폐기한 첫 번째 이유. 실물하고 다르다가 아니라 저 그림을 그린 화가가 친일파다예요. 아이고. 그림을 그린 화가가 보니까 친일파래요. 그러니까 반일을 90 했는데 반일을 99 했는데 일을 친일하면 친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친일은 앞에 있는 모든 걸 다 덮어. 그러니까 이광수도 친일, 다 친일, 최남선도 친일. 그 사람들 인생의 대부분 반일로 산 사람들이에요. 근데 막판에 조금 하면 다 친일이 되는 거지. 영국 작가가 그랬는데 이 얼굴이 진짜다라고 그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에 훨씬 가까운 얼굴이다. 여기는 뭐 폼나죠. 점잖고. 이거는 돈에도 이게 있죠. 500원짜리. 돈이 있는 거고 요새 인터넷 들어가서 이순신의 진짜 얼굴 그러면 이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이 더 영국 화가 엘리자베스 키스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라는데 이 그림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가 잘 모르는 거라. 그 500년 전 얘기도 모르는 거예요. 키가 몇 센치도 모르고. 그죠? 그러니까 공부할 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세종은 과연 성군인가? 이 책은 또 보통 강의 없으면 못 쓰죠. 이용훈 교수가 쓴 책입니다. 이승만 학당의 오리지널 이승만 학교 교장이죠. 지금 천천히 고종을 읽는 이유. 이 책 보면 고종은 우리나라 망친, 그러니까 고종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한 거야. 그런 얘기를 썼는데 이거 외에도 비슷한 책이 많습니다. 100년 동안이라는 그래도 또 이 책 출판사도 유명한데 이것 때문에 요새 돈이 없어가지고 책을 못 찍어요. 이분이 지금 10권짜리 책을 쓰고 있는데 7권까지 나오고 왜 안 나와요? 그랬더니 출판사가 도무지 그 책을 찍어줄 힘이 없다는 거라. 그러니까 그 애국서적 찍는 회사들이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사주고 읽어줘야 됩니다. 엔터테인먼트 중에 책이 제일 싼 거예요. 2만 원짜리 책 한 권 사면 일주일을 놀 수 있잖아. 그 책 가지고. 근데 2만 원 가지고 어디 가서 뭐 해보세요. 맥주 먹는 사람들 2만 원어치 먹으면 30분밖에 못 놀지. 바로 왜 책을 봐야 되는데 세종은 과연 성군인가? 이 제목 자체가 근데 역사학자들이 도발을 하네 이 사람 이 책에 대해서. 이 책도 읽으면 완전히 머리가 뒤집히는 책입니다. 읽는 동안에. 지금 나는 그래도 많이 예방주사를 맞았는데도 뒤집히는 책들이 많아요. 세종이 성군인가? 그리고 박종인 기자라고 이 사람이 요새 또 뭐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뭐 국사편찬회 위원장 다 박살내고 있어. 요새는 옛날 교수하고 지금 젊은 기자하고 학문하는데 차이가 안 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차이가 안 날까요? 데이터.
옛날에는 교수만 볼 수 있는 데이터, 귀장각의 뭐 고종 실록 같은 거는 거기 그 사람밖에 못 봤어. 근데 지금은 그게 인터넷에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부지런한 놈이 이기는 거야. 부지런한 놈, 많이 보는 놈을 당할 수가 없어요. 이 기자가 뭐 철저하게 지난 100년 역사를 뭐 별걸 다 알아. 고종이 똥을 먹었다는 얘기까지 알아요. 이 책 보고 고종이 똥을 먹었다는 것.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고종이면은 그렇게 오래된 사람 아니잖아요. 1852년생입니다. 1852면은 지금 살아있으면 170살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먼 옛날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때 군인은 아니야. 근데 군인 비슷한 역할을 하던 젊은 어린 애들이 있어. 걔네들이 하는 일은 똥을 눕는 일이야. 아플 때 왕이 먹으려고. 그거만 전문으로 똥을 눕는 애들이 있어. 그게 아동대가 이제 직업이라니까. 이 사람 책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뭐 그런 걸 쓰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좀 미개하고 무지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그걸 알려준 거지. 매국노 고종,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도자 해가지고 뭐 박사를 내놨는데, 조선을 일본에게 멸망케 한 최고의 책임자는 이원용이 아니라 이 사람이라는 걸 썼습니다. 부패한 정권, 무너진 국방, 폭증하는 세금, 고통받는 백성, 파티만 하는 대통령, 파티만 하는 왕, 새벽 서너 시까지 파티를 하고, 그리고 오후에 직무를 시작하는 어이없는 왕과 왕비. 이 사람 책 내용입니다. 김정일이도 그런 놈이죠. 김정일이가 지금 현대판 고종이죠. 그래서 고종이 있었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탄생가 아닙니까? 고종보다 이승만 대통령이 불과 20몇 살밖에 안 어려요. 이 사람은 1852, 이승만은 1875. 그러니까 23살 차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죠. 뭐 그렇다고 봐야죠. 이것도 이제 요새 최근의 역사인데, 조선 레지스탕스의 두 얼굴. 우리는 반일, 일본하고 싸운 누구도 건드리면 안 돼. 이 사람들은 다 신이야, 신.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을 호소하기 위해 진명형이라는 분이 이거 쓴 지 한 2, 3년 돼요. 고종이 헤이그 밀사를 파견한 것이 사실일까? 헤이그 밀사도 가짜라고 보는 겁니다. 헤이그 밀사 사면을 열사나 지사로 부르고 있는 기존의 시가, 이 사람이 열사가 맞냐? 무슨 열사야? 그런데 이에 대해 위조된 어세 이준 열사가 고종의 도장을 훔쳐서 만들어 찍고 한 겁니다. 위조집. 그래서 내가 고종의 이걸 받고 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종이 보낸 거가 아니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 내가 알고 있기로는 너무 분해서 칼로 배를 가르고 창자를 집어던진 걸로 알고 있었다고. 배를 가른 다음에 창자를 어떻게 꺼내서 집어 던져요. 이게 다 이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금이는 그냥 쓰러져서 죽지. 근데 뭐 할봉하고. 회구에 간 사람들은 뭐 네? 어떻게? 회구에 간 사람들은 어떻게 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에 의하면은 그 애국자들은 애국자인데 왕의 명령을 받아간 것은 아니고, 그리고 분노해서 죽은 것도, 그러니까 분사야, 분사. 그래서 역사책을 바꿨어요. 자결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병이 걸려 죽었는데, 그 병이 걸려 죽은 거를 또 가서 뭐 설사병 걸려 죽었다 그러면 좀 너무 그러니까, 화가 나서 자살한 것도 아니고, 병 걸려서 설사하다 죽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분해서 병을 얻어서 죽었다로 이제 중간을 친 겁니다. 지금 역사책에는. 그러니까, 한 영화에 있어요. 이렇게 가르고. 그렇지. 영화에 한 영화에 좀 영화가 있어요. 고종의 어명을 조작하고 외국의 황제에게 가짜 친서를 바친 뒤 특사를 사칭했다는 새로운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또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특사도 사칭했고, 그리고 어세 고종의 도장도 다른 거고, 위조한 것이고, 이거 제대로 공부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챕터예요. 이 챕터가 하도 무서워서 조선이 망하던 날 아무도 울지 않았다. 요거는 틀렸어요. 한 사람이 죽어라고 울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하루 종일 울었어요. 엎드려 울었다고 돼 있습니다. 바로
조선이 합병됐다는 걸 알고 미국에서 그 뉴스를 듣고 하루 종일 울었다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 땅에 있는 사람은 안 울었다는 소리지 뭐 그냥 조용했어요. 조용. 뮤지컬로 환생한 국모민비. 민비는 이건 뭐 정말 공부하면 할수록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의병으로 둔갑한 구한말 화적대. 동학난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이었나. 동학난을 가장 앞서서 막은 사람이 안중근. 안중근이에요. 해금일사를 사칭한 사람들. 역사 왜곡의 민낯 청산리 전투. 동포에게 마왕으로 불린 독립운동의 별 김좌진. 이게 뭐야? 애국자야. 세금 걷는 사람이야. 야, 내가 애국하니까 너네들 돈 좀 내. 그런 사람인지 진짜 애국자인지는 보자 하는 얘기죠. 봉오동 전투의 허구. 국민회의가 창작한 영웅 홍범도. 독립군을 담보로 차관거래한 상하이 임시정부. 자유시 참변과 홍보. 자유시라는데 이거 뭐 우리 애국자들 왕창 죽은 겁니다. 뭐 쭉 파란 거 읽을게요. 일본 중심의 동양 질서를 추구했던 천황주의자 안중근. 안중근을 감히 건드려? 패션 반일과 마케팅으로 얼룩진 안중근의 정신. 안중근이 한 말, 진짜 한 말 가르쳐 줄게요.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어. 이 어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동양의 한 조그만 섬나라가 서양의 강대국을 깨다니 너무나도 기뻐서. 이 어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겠는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 했다는 거 들어본 적 없죠? 그건 팩트니까. 이 책에도 있고. 안중근의 바로 밑에 동생이 안공근이라고 해서 애국자야. 그 사람은 누구한테 죽냐? 김구한테 죽어요. 왜? 라이벌이 된 거야. 허울 좋은 만명정부, 상하이 임시정부. 이거 어떻게 상하이 임시정부를 시비 거냐? 돌았냐 너? 돈과 지위를 쫓다 모두에게 버림받은 김원봉. 우리나라 애국자로 이제 밀정이 왜곡한 뭐 쭉 하다가 권력과 욕망의 화신 김구. 취직하러 왔다가 폭탄 들고 떠난 주세군 이봉창. 김일성 만주 항일 무장 투쟁 실책 다 가짜라는 소리죠. 이런 책 읽어야 됩니다. 적어도 학문의 발전은 의문하는 데서 시작됐다고 그랬으니까 의문을 해보자는 그 얘기예요. 저에게 저 사람이 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기왕의 파라다임에 도전할 때는 각주가 무지막지합니다. 도전을 못하게. 네, 이거는 기존의 그 대이론에 덤벼드는 거거든. 이런 사람들은 진짜 그 준비를 많이 하지 않으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요새 막 쏟아져 나오는 거 보고서 아하, 우리나라도 이제 학문의 르네상스가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짓의 역사와 위선의 한국 사회. 이거 조남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뒤틀리고 왜곡된 한국 현대사를 고발하고 8, 90년대라는 반동의 시대라고 썼어요. 자유주의자의 눈으로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며 한국 사회의 특징을 위선과 허위 그리고 전근대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제일 강조되는 게 민족이야. 민족. 국가도 아니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느 동맹도 민족보다는 못합니다. 그런데 한미동맹은 민족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구분이 안 되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한미동맹이 있는 건데 동맹은 어느 경우도 민족을 앞서지 못합니다. 물론 맞지. 근데 그러니까 개념이 민족하고 국가하고 동맹은 민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무슨 말 하는 거야? 이게 뭐 하자는 소리야? 그 개념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 이 책도 꼭 보세요. 완전히 골이 뒤집힐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되게 용감한 학자인데 주익종 박사라는 사람이에요. 서울대학교 낙성대 연구소. 그러니까 우리 이용훈 교수 다 팀들이라 일본군 위안부 인사이드 아웃. 한 세대 동안 한국인과 세계를 속인 사이비 역사학.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송노예설을 격파한다. 이거 보통 용감하지 않는데 내가 저 책 봤어요. 뭐 나는 내가 거꾸로 입장에 있으면 반박을 못 하겠더라고. 근데 공부가 짧아서 그렇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위안부에 대해서 가장
분노해가지고 왜 분노했냐면은 우파놈들이 위안부의 진실을 다 속이고 있어. 이런 나쁜 놈들 해가지고서 좌파 역사학자인 여자 역사학자가 위안부를 연구했어요. 그 사람이 세종대학의 박유하 교수야. 근데 한참 연구하다 보니까 저 또라이들이 얘기하는 게 맞네. 라고 해서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제국의 위안부야. 제국을 위해서 봉사한 사람들일 수도 있다라고 쓴 거예요. 위안부를 우리가 소녀로 보죠. 15살짜리. 위안부의 평균 연령이 27이에요. 그때 27이면 뭡니까? 중년 아줌마. 해방됐을 때 우리나라 여자 평균 수명이 47이에요. 47에 다 죽어. 근데 그때 27, 1930년대, 20년대 27, 1940년대 27이 거기 나와, 통계로.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결혼에 실패한 여인들이야. 그러니까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거기서 제일 큰 변수. 우리 여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애국자들, 분노한 애국자들이야. 그래서 이 토요일 날도 지금 와서 공부하고 있어. 그 박유하 교수 강의를 우리가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공부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동영상도 보여주는데 일본군이 이제 이사가 부대로 옮기면은 위안부들이 따라가는데 막 웃으면서 뭐 그러니까 그 내 물건에 치마를 다 갖고 막 웃으면서 떠주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교수가 참 이 그림을 보여주기가 너무 미안하다 이거야. 그 당시에 동영상이었습니까? 당시 동영상이에요. 일본군이 지금 그 위안부 동상 철거하라고 집회 나가는데 가지 말아야겠니? 그러니까 철거하라고 그래야 되죠. 철거하라고 그래야죠. 그러니까 그 철거하라는 사람을 극우 친일파라고 보잖아요. 근데 그거는 박유하 교수의 평균에 보면은 그리고 그 책에 그 말도 있어. 소녀가 한 사람 끌려갔어. 위안부로. 그랬더니 일본군 장교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어린애를 데리고 뭐 어떡하냐고 해서 돌려보냈다. 라는 글도 있어요. 그 책에. 근데 그 책 때문에 학교에서 쫓겨날 뻔했는데 교수가 결국은 꿀트라고. 거기서 이제 저쪽에서 시비 거는 거 다 지우고 새로 출판했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은 무지하게 비싸요. 오리지널이 희귀본이 돼가지고 나는 그냥 오리지널을 교수님 강의를 듣는 날 그냥 5만 원 주고 한 권 샀습니다. 가격대로 준 게 아니라 그냥 고생하신다고 내가 5만 원 주고 샀어요. 갖다 팔면은 10만 원도 넘을 것 같아. 원본이니까. 뭐 이런 얘기들 이것도 한번 봐야 돼. 왜 이 사람들 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런데 왜 이렇게 기존에 일어나고 다른 거를 자기 그 직장을 잃을 위기까지 재소송 감옥도 갈 수 있지. 이렇게 덤벼들까. 이 사람 얘기로는 그러나 실상 이 위안부 얘기는 한일 양국의 좌익 지식인 운동가가 합작하여 지어낸 가짜 이야기다. 이 책도 보면서 뭐 그냥 고개를 계속 수긍하면서 봤습니다. 위안부에 대한 가짜 얘기를 만들어 제일 처음에 발설한 사람이 일본 아사히 신문 그렇죠. 기자였어요. 그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제 이 뭐 위안부가 이제 문명 사회에서는 있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들 얘기하는데 남북 전쟁할 때 북군 야영지, 남군 야영지 거기 군인들 야영하잖아요. 옆에 있던 창녀의 숫자가 더 많았어. 군인 숫자보다. 그게 인간 역사에 그냥 정난한 얼굴이에요. 그게 아름답다 그걸 떠나서 그게 그거야. 응? 그러니까 북군이 얼마나 고상한 목표로 전쟁을 해. 인간은 모두 동등하게 태어났다. 어떻게 노예제도가 있냐. 근데 북군이 가는 곳에 따라다니던 여인들의 숫자가 북군 숫자만큼이나 많았다라고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인간 역사에서 다 그런 거지. 전쟁 나면은 장도 가고 여자만 깨진다고 돼 있죠. 그래서 가시네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일본 놈들이 경상도를 막 휩쓸면서 가는데 여자만 보면 겁탈하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전부 다 사내 복장을 하고 나가. 그래서 가시네야. 가짜 사나이. 갓을 씌웠대요.
가스나이라는 말도. 가스나이 뭐 이거 하여간 그래서 그게 일본군의 겁탈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겨난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장 여자 가시네 뭐 갓을 씌운 가시네 뭐 해가지고 그게 전부 이유는 같은 거라. 일본 놈들이 하도 청나라한테 끌려갔던 우리 국민의 10%입니다. 청나라한테 끌려갔던 국민이 10%예요. 그 조선시대에. 가가지고 환양녀가 돼서 돌아오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혼혈아가 많겠어, 솔직히. 단일민족? 단일민족 그 얘기 잘못하면 쑥스러워집니다. 내가 그 사관학교 교관할 때 애들한테 우리는 단일민족은 아니야 그랬더니 이놈들 막 덤비더라고 또. 교관님이 어떻게 그렇게 내가 이제 인기가 좋은 교관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한번 솔직히 얘기해보자. 중국에는 흑인이 살고 있고 일본에는 백인이 살고 있는 나라라면 우리가 이 얼굴을 유지하고 있을 거 아니? 일본이 흑인의 나라, 중국이 백인의 나라, 우리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 얼굴이 유지가 되겠냐 이거야. 다행스럽게도 다 섞여도 이 얼굴이 그냥 나오니까 한번 고민해보자고. 고민해보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새 이런 책들이 놀랍게도 생각보다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거 요번에 이제 이분이 또 썼어. 사라진 근대사 백장면. 나는 여기서 또 내가 읽고 계속 놀라는 거가 정조가 참 우리나라의 그 계몽군주인데 여기서 최악이더라고. 정조가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데 다른 책은 못 읽어. 오로지 성리학만 읽어. 종조시대 때 일본은 서양 학문이 들어가서 막 난리가 나는데 우리나라는 학문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오로지 한국만, 오로지 성리학만. 그래서 그 종조를 아주 또 박살을 냈더라고요. 이 사람은 생각도 무섭죠. 이 사람이 정한기 박사라고 김구를 책을 썼는데 이것도 되게 두꺼워요. 한 700개 또 벽돌책이야. 제목이 테러리스트 김구 해놓고서 이 책에서 그 제일 우리 국민들을 놀라게 한 거는 김구가 89명을 죽였는데 둘이 일본 놈, 87명이 한국 사람이. 이게 나와가지고 지금 또 센세이션입니다. 이 사람은 김구의 요만한 잘못이 있었다가 아니라 못 쓸 인간이라고 써버린 책이에요, 아예. 앞으로 몇 개 더 쓰겠다는 거라, 이 사람은. 사파에서 별로 발음이 없다는. 발로가 조용해. 근데 각주가 너무 좋아. 책에 출처가 너무 좋아. 일본의 자료가 많은 있어요. 일본에 그런 거 보고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본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일본 무슨 대학 박사인데, 교도 대학 박사네.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다 밝혀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재판 기록 재판 기록 다 나오고, 안중근의 재판 기록, 검사가 안중근이 왜 이토 히로부미를 쐈어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놈이 천황말을 안 들어서. 천황말을 안 들어서. 내가 그 얘기를 어느 방송에서 했다가 어느 단체에서 나를 이제 고발하는 건 아니고 한문은 갖고는 고발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를 이제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겠다고 그러고 그랬더니 규탄 성명서를 낸다는데 그래도 말한 사람의 그 해명을 들어야 된다 해서 한겨레 신문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내가 동양평화론에 뭐라고 써있는지를 아느냐 그랬더니 모른대서 내가 그걸 설명을 해줬어요. 안중근은 서양을 아주 나쁜 놈으로 봐. 문화도 없고 나쁜 놈들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나쁜 놈이 러시아야. 러시아를 일본과 청나라와 조선이 힘을 합쳐서 러시아를 깨야 된다라고. 그게 동양평화론이야. 그러면 우리가 알던 거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내가 천황주의자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없어졌어, 사건이. 그 다음에 아무 연락 안 하고 잘 알겠습니다라고 그래서 끝났습니다. 이거는 과격이지만은 환경이가 다 가짜라는 거, 이거 그린피스 만든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린피스 만든 사람이 캐나다 학자인데 우리가 다 사기쳤다. 여러분, 지금 지구에 곰이 없어진대, 곰. 그리고 산호초가 없어져 가고 있어. 그리고 탄소가 많아져. 왜 그 세 가지를 이용한 줄 아세요?
보통 사람이 못 보는 거야. 탄소가 많은지 우리가 어떻게 봐? 안 보이는 안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는 걸 가지고 얘기해서 봐라 말이야. 이렇게 기후가 안 보이는 걸 얘기하는데 곰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곰이 줄어드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곰이 사는 북극에 있는 나라가 곰 사냥을 허용해서 곰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북극에 있는 5개국이 곰 사냥을 지금 다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곰이 급격히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곰이 쓰레기통 뒤주로 내려오는 거야. 캐나다 북쪽에 있는 데는 마을에 곰이 와서 쓰레기 뒤져요. 곰의 개체수가 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극에 있는 곰을 살려주세요라고 우리나라 광고 나오는 거 저 사람이 얘기하면 다 앵벌이 웃기는 얘기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종말론적 환경주의 이거를 그러니까 그들은 왜 보이지 않는 가짜 재앙을 만들어 세계 인류를 위협하고 문명 발전을 방해하려는가. 패트릭 무어 이 사람이 캐나다 학자인데 그린피스를 만든 사람인데 다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탈퇴해서 나온 사람이에요. 기후종말론, 인류사 최대 사기극을 폭로한다. 맞아요. 금년이 제일 더운 건 맞아. 거기까지 맞는데 그게 우리 탓이냐라는 질문이 그게 우리 탓이냐? 지구가 이렇게 더워진 것이 우리 인간 탓이냐? 그럼 왜 겨울에 이렇게 또 추워? 더우면 더운 거로 해야 되는데 왜 또 추워?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내가 중학교 때는 나의 딜레마. 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신문 열심히 보고 책 열심히 봤어요. 이제 다 얼어 죽는다는데 큰일 났네. 내가 어른이 되기도 전에 식량이 모자르고. 왜 모자르냐면 지구가 점점 식는데 지구가 점점 냉각이 되기 때문에 음식 생산이 안 돼가지고 이제 지구는 급격하게 그게 79년까지예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크기도 전에 쌀도 모자르고 나 큰일 나겠네. 그러다가 79년부터는 온난화로 바뀌어. 갑자기 냉각화가 온난화로 바뀌네. 근데 크게 보면은 지구는 식고 있다가 답입니다. 버클리 대학에서 나온 책에 보면 지구는 빙하기로 가고 있다. 500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내려가는 도중에 내려가는데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러면서 내려가. 근데 우리는 내려가는 중에 올라가는 시점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못 보니까 뜨거워진다야. 근데 전체를 보니까 차가워진다가 답이고. 버클리 대학에서 나온 기후위기 허구론 이런 책들을 지금 또 박석순 교수가 막 쓰는데 이 사람 또 완전히 또라이 취급받는 거예요. 이화여대 교수 하다가 최근에 이제 은퇴하셨는데 내가 이런 사람은 용감한 학자입니다 그랬더니 나한테 전화가 왔어. 자기 평생 교수하는데 자기 친척들도 훌륭한 학자, 용감한 학자라는 말을 안 해줬는데 내가 얘기해서 너무 고맙다고. 왜? 타부에 도전하는 사람이니까. 지구에 숲이 줄어들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 어떻게 답이에요? 늘어나고 있다가 답입니다. 지구의 포레스트 면적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왜? 나무를 더 많이 심으니까. 근데 왜 자꾸 없어진다고 그러지? 없어진 데만 보여주니까. 텔레비에 보면은 남극의 빙산이 쿵쿵 떨어지죠. 남극의 얼음이 더 많아졌어요. 지금. 실제로는 더 많아진 거예요. 박석순 교수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강의를 했어요. 얼음이 더 많아졌다 이거야. 늘어나게 깨지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환경론자들이 가서 찍으려고 거기다 다이너마이트를 집은 거 터트린 거야. 이 얼음 떨어지라고. 그러니까 그 나쁜 놈들 아니에요. 그 빙산이 녹아가지고 빙산이 녹아서 툭툭 떨어진다고 그래야 되는데 그 사진을 찍으려고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고 터트려가지고 얼음이 떨어지는 걸 찍고 이제 지구 큰일 났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가 상승해가지고 이산화탄소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류 번영의 축복임을 과학적 사실로 증명하고 있다. 이산화탄소가 많아야지 식물이 잘 자란대요. 그리고 지금이 제일 많지가 않대. 몇백 년 전에 더 많았대요. 그 몇백 년 전에는 공장이 없었는데 왜 더 많아? 연세대학교 또 한 교수는 지구는 정말 열 받았나? 책 제목이 지구는 정말 열 받았나? 지구 온도가 오르는 거는 팩트 맞아. 오르는데 지구가 열 받아서 오르는 거냐? 우리가 하도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녀서 오르는 거냐?
그 교수 얘기로는 지구가 둥그렇게 생겼고 23.5도 기울어서 돌잖아요. 근데 그 똑바로 도는 게 아니라 삐딱삐딱하 되는 거라 우리가 팽이 돌렸을 때 팽이가 나중에 죽을 때는 삐딱삐딱하죠. 그 지구의 축이 삐딱삐딱하기 때문에 올랐다 내렸다 되는 거 온도가. 그래서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96%가 자연이고 인간이 영향을 미쳤다면 아마도 4%일 거다라고 쓴 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가 그 대학생들한테 강의시키려고 전경련에서 그 연대 교수 그 사람을 불러서 강의를 시키려고 그랬더니 전경련 부회장이라는 자가 왜 이따위 사람을 데리고 와? 지구에 환경 문제가 없다고 그런 놈을 데리고 와. 그래서 강의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내가 그따위 놈이라고 그런 거는 뭐 우리 대학교 선배인데, 그래서 와서 강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기왕의 이론이 온난화, 그러고 온난화는 인간이 만든 거라고 그러면 믿어야지 왜 거기서 거부하냐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환경론자를 가장 박사를 낸 사람이 덴마크 교수인데,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정신 나간 놈들이 환경주의는 가짜다라고 그래서 화가 나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놈들 하는 말이 맞다라고 하는 이만한 책을 쓴 거예요. 공부하다 보니까 바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맞고 틀리는 거. 지구 기후변화로 인한 북극곰 위기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니네가 이렇게 광고를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빙하기가 녹아내려 북극점이 멸종위기에 처했다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1973년 북극인접 5개국이 북극곰 보호조약을 체결했다. 이후 무분별한 사냥이 금지되면서 북극곰 개체수는 계속 증가해 왔다. 줄어들지 않았다 이겁니다. 오히려 증가했다. 근데 앵벌이하고 있는 거야. 돈 용돈 받으려고. 북극곰이 살아나는 건 관계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바로 며칠 전 일이에요. 뉴욕타임스, 이놈들도 이제 앵벌이 신문인데 1월 2일 날 이제 앞으로 미국 땅에서도 눈을 보기 힘들게 되었다. 지구가 온난화돼서. 미국 사람들을 슬프게 만든 거야. 그래도 눈도 오고 그래도 눈 많이 오면은 또 힘들지만은 그래도 또 스키도 타고 그러는데 그게 1월 2일 신문이야. 앞으로 더 이상 눈은 없을 것이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런데 며칠 있다가 미국 전체가 엄청난 눈폭풍에 뒤집히는 겁니다. 요거 1월 2일 날 신문에 눈은 안 온다고 그랬는데 한 열흘 후에 1월 15일 딱 12일 후에 이렇게 눈이 많이 왔어. 눈폭탄을 맞은 아이오와주. 그럼 뉴욕타임즈는 뭐 하는 놈들이? 이제 앞으로 미국은 눈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런 것들, 이런 엉터리들한테 우리가 이제 도발해야 됩니다.